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말고도 다른 의원들 문제로 또 속을 끓이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사기 대출, 재산 축소 신고 그 의혹으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비판이 거셌지만 양 의원이 논란 끝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양 기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기소 내용을 보면은 총선 당시 제기됐던 의혹이 다 맞다라고 검찰이 지금 인정을 한 형국이거든요. 네. 당시 제기된 의혹 간략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 2021년에 당시 아파트 값이 한참 올랐을 때 잠원동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그러니까 11억 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딸은 대학생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당시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매출 전표라든지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없는 업체고 네. 위조된 것이더라. 그 부분이 이제 수사에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소된 혐의가 사기 혐의인데 누구에 대한 사기냐면은 이 지금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허위로 받았다. 그래서 은행을 속였다. 그래서 11억 원에 대한 사기 대출 혐의 그리고 각종 대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 또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 당시는 양 후보였죠. 본인 SNS에 이거 허위다. 네. 이거 은행이 권유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다. 네. 라고 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냐라고 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추가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자, 양문석 의원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고 재산을 축소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엔 실무자 잘못이라 뭐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취득 가격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무자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20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1억이면 그게 실거래가이냐. 그러니까 시세라고 정확하게 그 명시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실무자가 헷갈렸던 부분도 있고.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명백한 부정 대출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양 의원의 배우자 그리고 대출 모집인 이런 사람들도 이미 사기 혐의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다만 딸은 소극적 가담을 했다.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하고 또 가족 전체를 기소하는 것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이 있었던지 아무튼 이 딸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자, 윤 위원장님 이런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은 네. 이제 시세 보통은 저희가 원래 그 바뀌어가지고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국회의원 자산 신고를 네. 입후보자 이 경우에 그런데 실제는 이제 공시지가로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헷갈릴 수는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양 의원께서 꼼꼼히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과실 이상의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대출이 규제 상태가 된 상태였잖아요. 네. 부동산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네. 근데 부동산 매입을 아마 사채하고 지인들한테 꿔가지고 일단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매입된 그 사채와 지인들한테 꾼 걸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담보로. 네. 근데 문제는 대출을 받을 때 제대로 말씀을 하고 받은 게 아니고 딸이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구두상으로만 했으면 그것도 양 의원의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업 운영 자금으로 쓴다는 관련 서류를 위조한 거죠. 네. 근데 그 위조에 이제 그 사모께서 양문석 의원의 배우자께서 관여됐다라고 위조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은 사실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새마을금고 측에서 나한테 먼저 제안했다. 이것도 새마을금고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또 새마을금고도 내가 이런 사실 딸이 사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실제는 돈 갚으려고 쓴다는 부분을 알았다. 이런 것들도 주장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관계자들이
양 의원의 말에 부합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서 네. 이게 모든 게 바뀌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된 거예요. 네.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게 되면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범행에 뭐 공범이 되신 것처럼 보이네요. 네, 신 의원님, 이제 민주당이 뭐 지금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기소만 돼도 당직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에 나선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양문석 의원도 물론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드디어 기소가 됐으니 당에서도 어떤 입장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당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요? 당시에 제가 그 공천 과정에서 그래도 유세 본부장이고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네.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100% 방어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당에서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후보를 상황이었고 어떻게 흔들기가 곤란하다. 그 교체 후보가 가능성. 예, 그런 네. 부분이 사실 시간상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가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라는 당선이 판단을, 됐으니. 예, 당에서는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 당선이 된 이후에 이렇게 기소가 되면서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네. 또 당의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너스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면서 더 이 이슈를 크게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당 쪽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뭐 기소가 된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당직은 없습니까, 양문석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양문석 의원은 그냥 예. 상임위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에도 네. 예, 당직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과거에 드러났다고 하면은 본인이 또 결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일방적으로 선거 전에 총선 기간 동안에 상당한 공세를 받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또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양문석 의원이 기소된 내용 중에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양문석 의원의 경우에는 제발 지금 법으로 정한 그 기간 내에 가령 1심 판결, 뭐 항소심 판결 이런 거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예. 언제부턴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네.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지연된 정의는 뭐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게 공직선거법 원래 그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공소처가 이제 있고 그런데 그 1심 판결 나오면 또 2심도 빨리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워낙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을 하고 이제 1심 판결도 아직 안 난 상태 아니에요 지금. 네. 구형만 된 상태인데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네. 사실 1%인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지난 뭐 내가 어느 분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임기 다 마친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이게 뭐 일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가 혐의를 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적으로 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유무죄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전에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정도껏 그래야죠. 정도껏. 네. 이게 거의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양무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재판부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법의 정치화다, 뭐 정치의 사법화다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하는데 너무 사법부가 정치화된 건 아닌지. 네. 하기야 뭐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AI가 아니라고요. 판단을 부당하게 하겠죠. 네. 그거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사법부가 너무 재판이 늦어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 국민의 대표를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네. 선출했으면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단 말이죠. 이거는 국민 평균 이하예요. 네. 유죄, 무죄 뭐가 날지 모릅니다만 네. 항상 정치는 말이죠.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평균 이하야 되는 게 가장 정상이에요. 좀 다른 것까지 말씀드리면 이 자기가 가진 재산도 너무 많은 것도 사실 결결로 저는 생각해요. 하다 보니 그런데 네. 그건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인식에 있어서 이런 걸 빨리 재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에서도 민주당도 여기 대해서 어떤 형태의 성명이 나와야죠. 자기 이제 당 소속 의원이라고 아무 뭐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와서 모른다라고 할 게 아니죠. 이건 사실 너무 우리나라 정당들도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니까 제가 이게 최근에 산 책 중에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쓴 저자들이 쓴 건데 하버드 대학 정책학 교수들이 네.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산이 며칠 안 돼서. 이런 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극단적 소수들이 다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개탄한 책인데 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이걸 바로잡아줘야 돼요. 네. 사법부가 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